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도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 제품의 가격 급등. 처음엔 모두가 관세 탓을 하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취재가 파고든 진실은 달랐습니다. 배후에는 일본 회사의 로비와 여론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 미국은 처음에 이 사실을 부정했지만 상원 청문회에서 공개된 문서와 실측 데이터 앞에서 강경파들마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시장 전체를 뒤흔든 한국 가전 기술의 압도적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리카르도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디지털 무역과 소비자 후생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스탠퍼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마쳤죠. 정부회계감사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가전제품 관세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가전구매에 대한 관세가 15%로 올라갔어요. 원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0%였는데 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제품들의 가격이 급등했어요. TV,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할 것 없이 모든 제품이 비싸졌습니다. 베스트바이 매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가격표가 바뀌었어요. 65인치 삼성 올레드 TV가 1,099달러에서 2,199달러로 뛰었습니다. 세탁기는 899달러에서 1,099달러로 올랐죠. 냉장고는 더 심했어요. 작년에 2,099달러였던 비스포크 냉장고가 2,499달러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건 딸 미아의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였어요. 미아는 15살인데 e스포츠를 즐기는 게이머입니다. 학부모 모임이 열린 곳은 워싱턴 DC 교회의 한 카페였어요. 작년에 2,099달러였던 냉장고가 올해는 2,499달러예요.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요? 한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해요.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삼성 제품들이 다 비싸졌어요. 그런데 요즘 삼성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온라인에서 불량률이 높다는 글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품질 문제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삼성 제품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그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페이스북이랑 레딧에서 봤어요.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 브랜드가 더 좋다는 글들이 많던데요. 집에 돌아와서 딸 미아에게 물어봤어요. 미아는 삼성 75인치 올레드 TV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아야, 삼성 TV 어때? 문제 없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입력 지연이 1m초밖에 안 돼요. 미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콘솔 게임할 때 완전 최고예요. 색깔도 엄청 선명하고요. 온라인에서 삼성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말이 돼요? 제 친구들도 다 삼성 모니터 써요. 프로게이머들도 삼성 쓰는데요. 미아의 반응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만족하는데 왜 품질 문제라는 소문이 돌까요? 그 다음 날 사무실에서 상원의 몇몇 보좌진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삼성 제품 품질 이슈 때문에 관세 정책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부 메모에도 그런 내용이 있던데. 불량률이 늘었다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올라왔어요. 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소비자 후생 분석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삼성 제품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높았어요. 그래서 직접 마트에 가봤습니다. 베스트바이와 코스트코, 홈디포를 돌면서 실제 구매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마리아 고메즈라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마리아는 작년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샀다고 했어요. 정말 만족해요. 고장도 안 나고 전기료도 많이 절약돼요. 마리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AS 기사가 와서 점검도 해줬는데 완전 친절하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삼성 제품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오히려 이전에 쓰던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좋아요. 다른 고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모두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레딧이나 X에서는 삼성 제품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은 과대평가됐다. 가격 대비 성능이 형편없다. 소니가 훨씬 낫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반복되고 비슷한 아이콘을 쓰는 계정들이 많았어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몰려서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계정 생성일도 최근이었고요. 반면 게이머 포럼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삼성 올레드 입력 지연 0.1ms, 색정 확도 델타 E 1.2, 최대 밝기 1500니트,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삼성을 옹호하는 글들이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이건 자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진짜 후기였죠.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뭔가 조작이 있다고요. 체감하는 품질 온라인 여론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저는 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반덤핑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로비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적이 있었어요. 기업들의 압력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제 분석이 무시됐죠. 그때의 쓰라린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책상 위에서만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찾아내는 실전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 그 흔적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무역대표부에서 사용하는 고급 분석 툴을 활용해서 온라인 여론을 크롤링하기 시작했어요. 레딧, X, 페이스북, 아마존 리뷰까지 모든 플랫폼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관세 발표 이후 삼성 제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가 무려 340%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리뷰의 패턴이었어요. 삼성 제품은 과대 광고된 브랜드입니다. 소니 제품이 훨씬 내구성이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형편없네요. 거의 똑같은 문구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타까지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군집 분석 알고리즘을 돌려봤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소름이 돋았어요.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온 게시물들이 완전히 동일한 키워드 조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올라온 글들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어요. 계정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대부분 최근 몇 달 사이에 만들어진 계정들이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비슷하고 팔로워 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삼성 제품을 옹호하는 글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게이머 포럼에서 나온 글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삼성 올레드 QM90C 모델 입력 지연 0.6ms 실측했어요. 색정 확도 델타 E 값이 1.1로 거의 완벽합니다. HDR 피크 밝기가 4000니트까지 나와요. 구체적인 수치와 실제 사용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글들은 오래된 계정에서 나왔고 댓글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USTR 내부 회의에서 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부정적 리뷰의 패턴이 너무 인위적입니다. 조작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소피아,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가격이 오르니까 품질에 대해서도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 분석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추적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정적 리뷰들의 IP 주소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상업지구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올린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발견한 건 해시태그 사용 패턴이었어요. 부정적 리뷰들은 모두 비슷한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오버레이티드, 소니 베터, 일본 퀄리티 같은 태그들이었어요. 반면 자발적인 사용자 리뷰들은 훨씬 다양한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남편 에단이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에단,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에단은 DC에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회사 일을 자주 얘기하는데 요즘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삼성 관련 일이야? 에단이 잠깐 멈칫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내가 요즘 삼성 관련 여론 조작을 조사하고 있거든. 여론 조작이라고? 그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 에단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은 제 일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이번엔 회피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했어요. 시간대별 게시물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 활동은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데 부정적 리뷰들은 새벽 시간대에 몰려 있었어요. 마치 업무 시간에 맞춰서 올린 것 같았습니다. 언어 패턴 분석도 해봤어요. 자연스러운 사용자 리뷰는 문법이 다양하고 개인적인 표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리뷰들은 마케팅 문구 같은 형식적인 표현들이 많았어요. 감정 분석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진짜 불만을 가진 사용자들의 리뷰는 감정의 기복이 있었어요. 화가 나다가도 좋은 점을 인정하거나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리뷰들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마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프와 차트로 보니 조작의 흔적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틴 헤이즈라고 합니다. 테크 유튜버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서요. 오스틴은 28살의 젊은 유튜버였어요. 주로 가전제품 리뷰를 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리뷰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오스틴이 카페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제품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누구한테서요? 정확한 회사 이름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어요. 영상 한 편에 $50,000라고 하더라고요. $50,000라니 상당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중립적인 리뷰를 지향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심지어 대본까지 보내줬어요. 오스틴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상세한 대본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하고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야 하는지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조작이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 유튜버까지 매수하려고 하다니요. 메일 발신자 정보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스틴이 이메일 헤더 정보를 보여줬어요. 도메인을 추적해보니 미국의 한 PR 회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스틴이 보여준 이메일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대본이 아니라 완전한 마케팅 전략서였어요. 삼성 제품 리뷰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시작됐습니다. 내구성 부족, 과대 광고, 손이 대비 열등, 가격 거품 같은 표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심지어 댓글 관리 가이드라인까지 있었습니다. 영상 업로드 후 24시간 내에 부정적 댓글 100개 이상 확보, 긍정적 댓글에는 즉시 반박 댓글로 대응, 소니 제품 추천 댓글을 상위 노출시킬 것.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체계적인 여론 조작이었어요. 오스틴 씨, 이 이메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USTR에서 사용하는 포렌식 툴로 이메일을 뜯어봤습니다. 발신 서버는 뉴욕 맨해튼의 한 빌딩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즈였습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찾아가 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PR 회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목록을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일본의 대형 전자회사들이 여러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히 소니의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 남편 에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소피야, 우리 얘기 좀 할까? 에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무슨 압박? 내가 하고 있는 조사 때문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는 일이 에단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회사 클라이언트 중에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즈 있어? 에단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그럼 정말 있다는 거네요? 소피야, 이건 복잡한 문제야. 우리 회사가 그들의 하도급을 받고 있어. 에단의 회사가 여론 조작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뜻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미디어 계정 관리, 콘텐츠 제작. 그런 거야. 삼성 비판 콘텐츠도요? 에단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방침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조사하고 있는 여론 조작에 관여하고 있었다니요. 에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소비자를 속이는 거라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 에단은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미아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요. 이상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 문제와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오스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자료가 있을까요? 사실 제안서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해서요. 오스틴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 삼성 점유율 축소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을 줄이고 일본 브랜드의 점유율을 늘리는 게 목표였어요. 단계별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단계, 관세 인상 시점을 활용한 가격 이슈 부과. 2단계, 품질 문제 루머 확산. 3단계, 경쟁 브랜드 우위성 강조. 4단계,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유도.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문서 하단에는 예산 배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매수에 50만 달러, 가짜 리뷰 작성에 30만 달러, 소셜미디어 광고에 70만 달러, 총 150만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소니 코퍼레이션? 바로 소니였습니다.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 소니가 이 모든 조작의 배후에 있었어요. 관세로 인한 삼성 제품 가격 상승을 기회로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정보를 상부에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스틴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이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오스틴은 고민 끝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 양심에도 거슬렸거든요. 시청자들을 속이는 건 제 신념에 맞지 않아요. 며칠 후 오스틴이 더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보낸 작업 일정표였어요. 언제 어떤 플랫폼에 어떤 내용을 올릴지 날짜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댓글까지 미리 작성해서 보내줬어요. 이 냉장고 작년에 샀는데 벌써 고장 났어요. 삼성보다 소니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가격만 비싸고 품질은 별로네요. 수십 개의 가짜 댓글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어요. 저는 상훈상업위원회에 정식으로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조작된 정보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모든 조작의 규모와 방법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대표부의 고급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회 공개 자료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외국 인대리인 등록법 파라 데이터베이스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가 소니의 미국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등록된 업무 내용은 일반 마케팅 지원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여론 조작 같은 내용은 전혀 없었죠. 주정부 사업자 등록 정보도 확인해봤어요.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 밑에 수십 개의 하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즈, 소셜 미디어 전문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스 같은 이름들이었어요. 이들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 지도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니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십 개의 하위 업체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각 업체마다 담당 영역이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가짜 계정 생성 전문, 어떤 곳은 리뷰 작성 전문이었어요. 또 다른 곳은 인플루언서 섭외를 담당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역할이 분담돼 있었어요. 저는 금융 데이터도 분석해봤습니다. 기업 공시 자료를 통해 자금 이동 경로를 추적했어요. 소니 북미 법인에서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로 매월 상당한 금액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다시 하위 업체들로 분산돼서 흘러갔어요. 특히 관세 발표 이후 송금액이 급증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3배 이상 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간대 패턴도 분석해봤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적 게시물들의 업로드 시간을 보니 규칙성이 있었어요.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에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직장인들의 업무 시간에 맞춰서 올린 것 같았어요. 키워드 사용 패턴도 흥미로웠습니다. 모든 게시물에서 비슷한 단어 조합이 반복됐어요. 삼성 과대 광고, 소니 품질,
일본 기술력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으로 분석해보니 인간이 자연스럽게 쓴 글이 아니었어요.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장들이었습니다. IP 주소 분석 결과도 의미 있었어요. 부정적 리뷰들의 80% 이상이 특정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뉴욕 맨해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시애틀 벨뷰 지역이었어요. 모두 대형 PR 회사들이 몰려있는 상업지구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어요. 돈의 흐름, 시간 패턴, 지역별 분포, 키워드 네트워크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USTR 내부에서 제 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야.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소니는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기업이야.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자칫하면 내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의무이지만 정치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남편 에단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소피아, 미안해.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압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편에 서야 했어. 에단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봉투 안에는 에단 회사의 내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트레티지 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서, 작업 지시서,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에단, 이거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한테 그만두라고 했어. 어차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이게 맞는 일이야. 우리가 한 일이 옳지 않았어. 에단이 보여준 문서들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구체적인 금액, 작업 내용, 타겟 키워드까지 모든 게 상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 이미지 타격 목표 수치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부정적 리뷰 1만 개,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 소셜미디어 언급량 50% 증가. 모든 게 계량화돼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정치적 압박이 있더라도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삼성 제품의 품질에 문제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만약 품질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제 조사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삼성 공장을 둘러보기로 한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USTR의 공식 출장으로 왔지만 사실상 개인적인 조사였어요. 상부에서는 한국 가전산업 현황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승인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삼성 제품의 실제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지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법무정책연구 디렉터였어요. 35살의 한지민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소피아 씨,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한지민의 영어는 완벽했지만 한국말로 대화하기로 했어요. 저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 와보니 기분이 새롭네요. 먼저 수원 디지털시티부터 가볼까요? 거기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한지민이 설명해줬어요. 요즘 미국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품질 지표들은 오히려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수원 디지털시티에 도착하니 규모가 정말 엄청났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만한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품질을 둘러봤어요. 여기서 모든 제품의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이 전 세계 생산 라인의 품질 데이터예요. 담당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습니다. 냉장고 불량률이 0.03%, 기가 0.05%네요. TV는 0.02%고요. 정말 낮은 수치였어요. 이 데이터들을 외부에 공개하나요? 네,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투명성을 위해서요. 그 다음엔 실제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TV 조립 라인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고 있었어요. 각 공정마다 품질 검사가 여러 번 이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종 검사 과정이었어요. 완성된 TV마다 48시간 동안 연속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색상, 밝기, 음질, 입력 지연 등 모든 항목을 체크했어요. 입력 지연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올레드 모델은 평균 0.6mHz예요. 업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측정 장비로 확인해 보니 그 수치가 맞았어요. 게이머들이 왜 삼성 TV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광주 공장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테스트 센터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코스 추천 시스템을 봤어요. 이 시스템이 오염 정도와 섬유 종류를 자동으로 감지해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95% 이상이에요. 계속 학습해서 더 정확해지고 있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정확했습니다. 커피 얼룩, 땀 냄새, 흙 등 다양한 오염을 정확히 구분했어요. 그에 맞는 세탁 코스도 자동으로 추천해줬습니다. 건조기 테스트에서는 소음 측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소음이 몇 데시벨 정도 나오나요? 42데시벨이에요.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준이죠. 실제로 측정해보니 정말 조용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모터 진동값도 측정해봤습니다.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특수 댐퍼 시스템 때문이에요. 대구 협력사에서 만든 정밀 부품은요. 마지막으로 평택협력업체 단지도 둘러봤어요. 여기서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 TV 디스플레이 패널, 세탁기 모터 등이었어요. 각 부품마다 엄격한 품질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컴프레서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년 이상 보장해요. 실제로는 30년도 쓸 수 있고요. 냉장고 에너지 효율 테스트도 봤습니다. 킬로와트시 소비량이 하루에 1.2 정도네요. 네, 동급 제품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실제 사용자인 마리아 고메즈가 전기료 절약 효과를 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보고 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성 제품의 품질은 온라인 루머와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불량률, AS 리드타임, 에너지 효율, 소음, 내구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어요. 그날 밤 한지민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좋은데 왜 미국에서는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저희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봤거든요. 한지민이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미국 온라인에서 저희 제품 언급량을 분석해봤어요. 그래프를 보니 제가 분석한 것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부정적 언급이 특정 시기에 급증했네요. 네, 관세 발표 이후부터 급격히 늘었어요. 하지만 실제 AS 접수나 불만 전화는 오히려 줄었어요. 온라인과 현실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지민도 여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저는 한지민에게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트레티지 커뮤니케이션즈 문서, 가짜 리뷰 패턴, 자금 흐름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소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이제 확실한 증거가 모였어요. 하지만 더 강력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한국 현장의 팩트가 필요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모든 품질 데이터를 제공하겠어요. 한지민이 약속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어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6장 -0.01mm의 설득.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대구 협력업체 방문이었습니다. 삼성 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을 보고 싶었어요. 특히 세탁기 댐퍼와 정밀 나사를 만드는 회사가 궁금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에 도착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정밀 가공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저를 맞이한 건 김재호 대표와 그의 부인 이순영 씨였습니다. 두 분 다 6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해요. 김재호 대표의 손은 40년간 기계를 만져온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품이에요. 작업장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정밀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의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0.01mm예요. 그보다 조금이라도 크거나 작으면 불량품이죠. 0.01mm라니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였어요. 왜 그렇게 정밀해야 하나요? 세탁기가 20년, 10년 써도 고장 안 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이순영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처음엔 삼성에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뒤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품 쓴 제품들은 고장률이 현저히 낮았어요. 작업 현장을 자세히 봤습니다. 하나의 나사를 만들기 위해 7번의 검사 과정을 거쳤어요. 각 단계마다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언제부터 남기기 시작했나요? 1995년부터요. 25년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김재호 대표가 두꺼운 장부들을 보여줬습니다.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컴퓨터로 옮기지 않으세요? 손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해요. 느낌이 달라요. 이순영 씨의 말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댐퍼 제작 과정도 봤어요. 세탁기 진동을 잡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 댐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요. 기계로는 20분이면 되지만 수작업으로 마무리해요. 왜 굳이 손으로 하세요? 기계가 놓치는 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실제로 김재호 대표의 손은 0.01mm 차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경험이 만든 신기에 가까운 감각이었어요. 이 정밀도 때문에 삼성 세탁기가 조용한 거예요? 맞아요. 진동이 0.1mm라도 크면 소음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품질 관리 캘린더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의 온도, 습도, 기압까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부품 품질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하죠. 습도가 5%만 달라져도 금속의 팽창률이 바뀌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 공정을 미세하게 조정해요.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장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재호 대표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실 요즘 걱정이 많아요. 김재호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에서 삼성 제품이 안 팔리면 저희도 타격이 커요. 온라인에서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다던데. 이순영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25년 동안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분들에게 진실을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품질은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확신하세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오히려 품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김재호 대표 부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후에는 공정혁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AI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미세한 진동 패턴을 AI가 분석해서 최적의 가공 조건을 찾아줘요. 그래서 불량률이 기존 0.05%에서 0.02%로 줄었어요. 기술과 장인 정신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분들의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돈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제품 하나하나에 저희 자부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순영 씨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가끔 삼성에서 비용 절감 요청이 와요. 하지만 품질을 타협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품질은 지켜야죠. 김재호 대표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공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기술과 품질이 무시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할 거예요. 김재호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요. 저희가 만든 부품 증명해 줄 거예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재호 대표 부부 같은 분들의 노력이 여론 조작 때문에 무시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술은 정치가 아니라 사실에 의해 평가받아야 했어요. 0.01mm의 정밀함이 만들어낸 품질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때였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상원상업위원회에 공식 제보를 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와 한국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놀랍게도 상원에서는 일주일 만에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 관련 여론 조작 의혹 조사라는 제목으로요. 증인으로는 오스틴 헤이즈, 마리아 고메즈, 한지민, 그리고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가 소환됐습니다. 공청회 하루 전날,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8년 전 반덤핑 보고서가 무산됐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이 제 편에 있었습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 남편 에단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더 건네줬어요.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에단 회사의 내부 이메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보낸 구체적인 작업 지시서였어요. 에단, 정말 고마워요.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사표 냈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이게 옳은 일이야. 내가 용기 있게 나서는 걸 보니까 나도 반성하게 됐어. 창원 의사당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오스틴 헤이즈였어요. 저는 테크 유튜버로서 항상 공정한 리뷰를 지향해왔습니다. 오스틴이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 이상한 제안을 받았어요. 오스틴은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제품을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영상 한 편에 $50,000를 제시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 시청자들을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위원장이 물어봤습니다. 그 이메일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시면 됩니다. 발신 서버, 시간, 첨부 파일까지 모든 게 남아 있어요. 오스틴이 준비해온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마리아 고메즈였어요. 저는 은퇴한 교사로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마리아가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삼성 제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마리아는 구체적인 사용 경험을 설명했어요. 고장 한 번 없었고 전기료는 월 $15나 절약됐어요. AS 기사님도 친절했고 리드타임도 3일밖에 안 걸렸어요. 온라인 루머와 실제 경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는 한지민의 차례였어요. 저는 삼성전자 북미 법무정책연구 디렉터 한지민입니다. 한지민이 유창한 영어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품질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지민이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어요. 불량률, AS 리드타임, 에너지 효율, 소음 수준까지 모든 수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냉장고 불량률 0.03%, 세탁기 0.05%, TV 0.02%입니다. 이는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예요. 또한 AS 평균 리드타임은 2.31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지민은 한국 현장의 장인 정신도 언급했어요. 대구 협력업체에서는 0.01mm 오차 범위로 부품을 제작합니다. 25년간의 품질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며 장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인 마케팅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변호사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위원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문서들은 뭡니까? 제가 제출한 내부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 삼성 점유율 축소 프로젝트, 가짜 리뷰 작성 가이드라인, 인플루언서 매수 예산 배분표,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서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무역대표부 분석관으로서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시각화 자료를 공개했어요. 관세 발표 이후 삼성 제품 부정적 리뷰가 340%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AS 접수는 15% 감소했어요. 온라인 여론과 현실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금 흐름 네트워크 지도도 공개했어요. 소니에서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즈로 매월 $150만 송금됐습니다. 그 돈이 수십 개 하위 업체로 분산돼서 여론 조작에 사용됐어요. 시간대 패턴 분석도 보여줬습니다. 부정적 리뷰의 85%가 업무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삼성 제품의 실제 품질은 온라인 루머와 정반대입니다. 입력 지연 0.6m초, 소음 42dB, 에너지 효율 업계 1위, 0.01mm 정밀도로 만든 부품들이 20년 이상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공청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했어요. 오늘 공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관세 정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오스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피아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스틴 씨가 용기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마리아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삼성 제품을 추천할 수 있겠어요. 한지민은 한국어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 가짜 리뷰로 경쟁사 이미지 타격, 창원, 관세 정책 재검토 착수.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딸 미아가 반겨줬습니다. 엄마, TV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삼성 TV가 정말 좋은 거였네요. 미아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남편 에단도 고생했다며 격려해줬습니다. 소피야,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옳은 일을 해냈어. 우리 관계도 더 솔직해진 것 같고, 그날 밤 저는 8년 전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치유된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먼저 연방수사국이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여론 조작 및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혐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소니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가전회사들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 도시바까지 연루돼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 가전 제도약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도 타겟이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창원에서는 긴급 법안을 발의했어요.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강화법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가짜 리뷰나 조작된 여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세 정책의 변화였어요. 창원상업위원회에서 관세 재검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론 조작으로 인한 잘못된 정책 판단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활용해서 한국산 가전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품 시장 반응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홈디포에서 삼성 제품 가격이 다시 내려갔어요. 65인치 올레드 TV가 2,199달러에서 1,799달러로 돌아왔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도 2,499달러에서 2,099달러로 정상화됐어요. 소비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삼성 제품에 대한 진짜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론 조작이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실제로 써보니 정말 좋네요. 일본 회사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게이머 포럼에서는 우리가 옳았다는 분위기였어요. 처음부터 삼성이 최고라고 했잖아. 입력 지연 0.6m초는 거짓말 안 해. 이제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겠네. 마리아 고메즈 같은 실제 사용자들도 적극적으로 리뷰를 올렸어요. 1년 넘게 써봤는데 정말 만족해요. 전기료 절약 효과도 실제로 있어요. AS도 빠르고 친절해요. 진짜 사용자들의 목소리가 가짜 리뷰들을 압도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USTR 내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소피아,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맡아보지 않겠나?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통상정책 특별감사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려고 해. 무슨 업무인가요? 온라인 여론 조작이 통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야. 정말 의미 있는 업무였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기꺼이 맡겠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어요. 새로운 직책의 첫 번째 업무는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 협의차 가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한지민이 다시 마중 나와줬습니다. 소피아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저희도 정말 감사해요. 진실이 밝혀져서요.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디지털 여론 조작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AI를 활용해서 가짜 리뷰나 조작된 여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의 김재호 대표님도 다시 만났어요. 소피아 씨 덕분에 저희 부품 제대로 평가받게 됐어요. 김재호 대표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주문이 30%나 늘었어요. 앞으로도 0.01mm 정밀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순영 씨도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삼성 제품들의 실제 판매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품질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것이었어요. 반면 소니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론 조작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스트레티지 커뮤니케이션즈는 결국 폐업했어요. 대표와 임직원들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다는 새로운 PR 회사를 차렸어요. 투명성과 진실성을 모토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정직하게 일하겠어. 에단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딸 미아는 여전히 삼성 TV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TV가 유명해졌네요. 미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1년 후, 저는 전국적인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데이터와 진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합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체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저희 마무리 멘트예요. 하지만 그 체감이 조작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가 만날 때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줄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년 전에는 진실이 가려졌지만 이번에는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와 현장을 연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pop dances are great to learn all styles because K-pop is a mix of every style possible in the world.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K2와 K9을 대량 구매한 폴란드.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 컬렉션은 수십 점에서 150점 이상으로 급증했고 서점가에서는 한국 문학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휩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기로 시작된 폴란드의 한국 사랑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타 비에르진스카입니다. 폴란드 공영방송 문화교양국에서 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왔죠.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특히 일본학에 집중했었거든요. 그 경험 때문인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이었어요. 뭔가 일본 문화에 아류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안제이 말레츠 본부장이 자료를 펼치더군요. 두꺼운 시청률 분석 보고서였어요. 마르타, 특집은 한국 문화로 가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어디서나 한국 얘기뿐이었어요. 시청률 때문인가요? 제가 물었죠. 그것도 있고 요즘 젊은 층에서 한국 드라마며 K-팝이 인기라지 않나. 안제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영방송이니까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본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한국 문화가 뭔가 아류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K-팝은 그냥 상업적인 안무쇼 같았고 드라마는 과장된 감정 표현의 연속이라고 봤죠.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덧붙였어요. 제대로 된 문화적 토양 없이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맞아, 안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냉정하게 분석해봐야 해.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주고 말이야.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기획안을 짜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시적인 열풍의 허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요. 바로 그거야. 유행의 그늘을 찾아보자는 거지. 마르타가 맡아줘. 내가 제일 객관적이니까. 안제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 문화라는 게 결국 마케팅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 딸 알리샤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남녀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한국어 학원 등록비 좀. 또 그 얘기야? 저는 짜증이 났어요. 케이팝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언어까지 배우겠다는 거야? 알리샤는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엄마는 몰라. 한국 문화가 얼마나 멋진데. 무엇이 멋져? 그냥 반짝 인기일 뿐이야. 저는 딸을 타일렀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유럽 고전 문학이라도 읽어. 프랑스 영화나 독일 음악을 들어보라고. 엄마는 정말 꽉 막혔어. 알리샤가 소리쳤죠. 한국 문화도 충분히 깊이가 있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런 게 바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딸의 방문을 쾅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밀크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리나 어머니와 에드바르드 아버지는 걱정이 많으셨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다 외국 음식 때문이야. 젊은 애들이 이상한 것만 찾아다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안 찾고 말이야. 김치니 뭐니 하는 것들이 어디 우리 입맛에 맞겠어?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단골 손님이 아시안 푸드 바로 갔다더라. 평생 우리 집만 다니던 사람이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 문화 열풍이라는 게 결국 우리 것을 잃게 만드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요. 우리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런 건 금방 사그라들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부모님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리 마르타가 방송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어줄 거야.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그날 밤 취재 노트를 펼치고 기획안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 열풍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요. 어떻게 하면 이 유행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외국 문화에 빠져드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다뤄보자고 생각했죠. 전통 문화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다룰 계획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말이에요. 딸이 책상 위에 놓고 간 한글 쪽지가 보였어요. 삐뚤빼뚤하게 쓴 감사합니다라는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비웃었어요. 정말 유치하네. 그 쪽지를 노트 귀퉁이에 끼워두고 기획안을 계속 썼어요. 한국 문화가 폴란드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목조목 정리했죠. 정체성 혼란, 소비 문화 확산, 전통 문화 경시.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다큐멘터리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인터뷰 대상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었죠. 한국 문화에 실망한 젊은이들, 매출 타격을 받은 전통 업체 사장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편견들이 산산조각 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 열풍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지 폭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한국 열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파악해야겠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폴란드에서 한국에 대한 검색량이 급증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때부터였죠. 이상하네. 무기와 문화가 무슨 상관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면 모든 각도를 살펴봐야 했죠. 그래서 포병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야체 코발스키 장교를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공영방송에서 나온 마르타입니다. 아, 방송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야책 장교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시작하자 표정이 묘해졌죠. 한국 무기 도입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야책 장교가 머리를 긁적였어요. 부대가 한국 무기로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조카들이 한국 드라마 얘기뿐이더라고요.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대 젊은 장병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야책 장교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K2 전차 얘기하다가 갑자기 K-팝 얘기로 넘어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거죠. 맞아요. 무기가 좋으니까 다른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어요. 무기 때문에 드라마를 본다니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 딸도 한국 드라마를 봐요. 야책 장교가 덧붙였어요. 처음엔 말렸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가족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랑 비슷한 면도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싶었죠. 군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다니요. 국방과 문화는 완전히 별개 아닌가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렇긴 한데, 뭐랄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책 장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저는 내심 비웃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현혹되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부대를 나와서 바로 통계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말로 한국 관련 검색량이 급증한 시기가 있었어요. K2, K9 도입 발표 이후부터였죠. 코리아, K-팝, 한국 드라마 검색량이 동시에 올라갔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캡처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피상적인 관심인지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봐, 무기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얼마나 가벼운 관심인지 알 수 있지.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검색량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행이라면 금방 시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마케팅 때문일 거야. 한국 문화산업의 마케팅이 워낙 치밀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알리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한국에 언제부터 관심 갖기 시작했어? 작년 여름쯤부터. 알리샤가 생각하며 말했어요. 친구가 드라마 하나 보라고 해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 K2 전차 도입 뉴스 본 적 있어? 그게 뭔데? 다른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역시 젊은 애들은 무기나 정치 같은 건 관심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보니 시기가 비슷했어요. K2 전차 도입 발표와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시기가요. 우연일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요. 다음 날 몇 군데 더 취재해봤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지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시기였어요. K2, K9 도입 발표 이후였죠. 하지만 무기 때문은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그냥 우연히 그때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 모든 게 조작된 유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무기 수출과 함께 문화도 함께 수출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역시 마케팅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지. 하지만 야책 장교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무기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 진짜 문화적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건 진짜 관심이 아니야.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관련 검색량이, 한국 문화 소비가요. 저는 다음 취재지를 정했어요. 이번엔 직접 한국 드라마를 분석해보기로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보는지, 얼마나 조잡한지 확인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유행의 허상을 더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분석해볼 차례였어요. 편집실에 들어가서 몇 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더 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가장 인기 있다는 작품들이었죠. 자, 이제 이것들의 허상을 파헤쳐보자. 저는 의기양양하게 혼잣말을 했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장면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예상대로였어요. 과장된 표정, 뻔한 스토리, 상업적인 연출. 역시 이런 수준이구나.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표정과 대사, 그리고 배경음악의 박자가 묘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려서 봤어요.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는데 음악이 딱 맞는 타이밍에 들어오더라고요. 우연일 거야. 저는 다른 장면도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았어요. 표정, 대사, 음악이 정교하게 계산된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 드라마와 비교해봤습니다. 프랑스 드라마, 독일 드라마를 가져와서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오히려 더 정교했거든요. 이상해, 뭔가 다른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편집실 문이 열리더니
후배 PD가 들어왔어요. 선배, 뭐 하세요? 한국 드라마 분석하고 있어. 아, 그거요? 저도 요즘 보고 있어요. 후배가 관심 있다는 듯 다가왔어요. 왜 보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후배가 웃었어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보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표현이 직접적이에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후배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유럽 드라마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드라마는 직설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다는 거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후배가 설명해 줬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감정에 몰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장면을 분석해 봤어요. 정말로 감정 전달이 직접적이었어요. 주인공이 슬프면 확실히 슬퍼하고 기쁘면 확실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제가 반박했어요.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대중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그때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폴란드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죠. 이것도 마케팅 전략일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장면들이 그랬어요. 엄마, 나 이제 독립할래. 드라마 속 딸이 엄마에게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왜, 집에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저는 순간 우리 집 상황이 떠올랐어요. 알리샤와 제가 나누는 대화와 비슷했거든요. 우연의 일치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세대 갈등, 가족 간의 소통 문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모두 폴란드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비슷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시청자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폴란드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처음엔 자막 때문에 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사랑해요부터 따라 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 이야기가 우리랑 비슷해서 공감이 돼요. 다른 시청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감정 표현이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과잉 표현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세뇌 아닌가?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표정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말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안제이 본부장이 편집실로 찾아왔어요. 마르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아직 분석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기억해둬. 우리는 유행의 그늘을 찾는 거야. 안제이가 강조했어요. 중독성이나 몰입 과다 같은 부분을 부각시켜.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알리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슬쩍 옆에 앉아서 함께 봤습니다. 이거 뭐야? 사랑의 불시착이야. 재미있어. 알리샤가 대답했어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봤어요. 편집실에서 분석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 보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분석할 때는 차갑게 봤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엄마도 재미있지? 알리샤가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뭔가 제 확신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이건 아니야.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장면들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반응도요. 다음 취재는 K-팝 스튜디오였어요.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작은 연습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진지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온 마르타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어요. 아, 아가예요. 여기 리더 맡고 있어요. 아가는 생각보다 차분한 아이였어요.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죠. K-팝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배우러 오세요.
아가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이도 다양해요. 10대부터 30대까지. 연습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어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왜 K-팝을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가가 생각해봤어요. 여러 장르가 섞여서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 장르요? 팝, 힙합, 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가가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중구난방 아닌가요? 아니에요. 기본기는 똑같거든요. 아가가 직접 보여줬어요. 몇 가지 동작을 했는데 정말로 기본 동작들이 반복되더라고요. 팔의 움직임, 다리의 스텝, 몸의 리듬감. 이 동작들을 익히면 어떤 K-팝이든 따라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아가가 다른 곡을 틀었어요. 아까와 완전히 다른 노래였는데 기본 동작들이 응용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감탄하니까 다른 연습생들이 웃었어요. 처음엔 저희도 어려워했는데 기본기만 익히면 정말 쉬워져요. 한 연습생이 말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아가가 갑자기 제게 물어봤어요. 저요? 아니에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기본 동작만 해보세요. 아가가 웃으며 권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해보세요 하며 응원했죠.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정말 간단한 것만이요. 아가가 천천히 동작을 알려줬어요. 먼저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팔을 이렇게, 다리를 저렇게. 좋아요. 이제 리듬에 맞춰서 해보세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따라했어요. 처음엔 박자도 안 맞고 어색했는데 몇 번 반복하니까 대충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잘하시네요. 아가가 박수를 쳤어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쳤죠.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거든요. 정말 쉽네요. 제가 말하니까 아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요. 다른 연습생이 덧붙였어요. K-팝 배우면서 다이어트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 명쾌한 면이 있었어요. 유럽 댄스는 기술적이고 복잡한데 K-팝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어요. 아가가 대답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K-팝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음악도 신나고 같이 춤추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연습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도 오늘부터 배우러 왔어요. 나이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처음이세요? 아가가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하도 권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어머니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K-팝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제이 본부장이었죠. 마르타, 어디야? K-팝 스튜디오에서 취재 중입니다. 좋아. 그런데 톤을 좀 바꿔봐. 안제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중독성이나 몰입 과다 쪽으로 가야겠어. 시청자들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문제점을 부각시켜. 안제이가 강하게 말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과도한 몰입을 다뤄봐. 하지만 여기서 보니까 건전한 취미 활동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르타, 내가 현혹되고 있는 거야. 안제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다고. 저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방금 전까지 즐겁게 춤을 췄던 아이들을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보니 아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문제로 봐야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정말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아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 듣고 춤추는 게 좋아서요. 다른 연습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켜야 하는 걸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아가가 밝게 말했어요. 저희는 그냥 춤추는 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어요. 과연 이런 순수한 관심을 부정적으로 그려야 하는 걸까요? 상사의 요구와 제가 본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제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진짜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감정이나 개인적 체험이 아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한식당이었어요. 바르샤바 시내에 있는 작은 한국 음식점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거의 만석이더라고요. 계산대에서 김지우 사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터뷰 약속하신 분이시죠? 김지우 사장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에 피로가 보였어요.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지우 사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건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물건이 부족하다고요? 이상한 말이었어요. 장사가 잘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요? 봐보세요. 김지우 사장이 냉장 진열대를 가리켰어요. 정말로 텅 비어 있었어요. 라벨만 붙어 있고 상품은 없었죠. 김치, 떡, 순두부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거죠? 주물량이 급격히 늘었거든요. 김지우 사장이 설명해 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만 왔는데 요즘은 폴란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로 그랬어요. 둘러보니 폴란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부터 중년층까지 다양했어요. 어떤 음식을 주로 찾으세요?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 이런 것들이요. 김지우 사장이 대답했어요. 처음엔 맵다고 하더니 이제는 더 맵게 해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 한 폴란드 여성 손님이 주문하더라고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매운 걸로요.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명을 발음하더라고요. 정말 인기가 많네요. 제가 말하니까 김지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는데 주물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진열대의 빈 공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시적인 유행일까요? 유행이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건이 부족할 리 없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한 8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김지우 사장이 생각해보며 말했어요. 드라마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손님들이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한 번만 먹어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단골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김지우 사장이 웃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왔다가 맛있다고 계속 오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른 가게들도 둘러봤어요.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재고 부족, 주문 폭주, 어떤 가게는 아예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정말 멀리서도 오시나요? 한 가게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바르샤바 외곽에서도 오시고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까지 해서 한국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군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의외였어요. 이거 정말 유행이 맞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숫자로 보면 분명 구조적 변화 같았거든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국립민속박물관이었어요. 보이텍 관장과 이소영 학예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 관련 컬렉션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소영 학예사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수십 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0점이 넘어요. 그렇게 급격히 늘었나요? 숫자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3배 이상 늘어난 거였거든요. 기증품이 많이 늘었거든요. 보이텍 관장이 설명해 줬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기증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떤 것들을 기증하시나요? 한복, 전통 악기, 도자기, 다양해요. 이소영 학예사가 보여준 목록을 보니 정말 다양했어요. 한복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전통 악기도 가야금, 장구 등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시는 거죠? 직접 한국에 가서 구입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해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보이텍 관장이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진지하네요. 제가 중얼거리니까 보이텍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 관심인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구입하신 다음에 박물관에 기증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해보면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이소영 학예사가 덧붙였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만 아는 게 아니라 역사나 전통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일시적인 유행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박물관까지 와서 기증할 정도라면 꽤 진지한 관심 아닌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니요. 마지막으로 서점에 들렀어요.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니 한국 작가들의 책이 여러 권 있었어요. 특히 한강 작가의 책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 책들 언제부터 인기 있었나요?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한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아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한국 문학 분야는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었어요. 5배라니 엄청난 증가였어요. 어떤 분들이 주로 사시나요? 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 독자들이요. 하지만 남성분들도 사시고 중년층도 관심 보이세요. 그때 한 여성 고객이 한강 작가의 책을 집더라고요. 실례하지만 왜 이 책을 고르셨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웃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한국 작가인데 글이 정말 좋다고. 한국 작가라는 점이 중요했나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봤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요? 감정 표현이 섬세해요. 우리랑 다른 면도 있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다른 한국 작가 책도 읽어보실 생각이세요? 이미 몇 권 더 주문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어요. 한식당의 빈 진열대, 박물관에 늘어난 컬렉션, 서점의 베스트셀러. 이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요. 저는 서사를 바꿔야 하나 고민했어요. 유행에서 축적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상사가 원하는 건 유행의 그늘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안제이 본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침부터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마르타, 진행 상황이 어때? 아직 취재 중입니다. 제가 대답하니까 안제이가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펼쳤어요. 유행의 그늘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현장에서 보니까 좀 복잡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취재가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거든요. 어떻게 복잡해? 안제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생각보다 진지한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설명했어요. 빈 진열대, 늘어난 박물관 컬렉션, 베스트셀러가 된 한국 문학, K-팝 스튜디오에서 본 건전한 취미 활동들까지요. 안제이는 점점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르타, 우리가 뭘 하려는 건지 잊었나? 아니요. 하지만은 없어. 우리는 유행의 그늘을 찾는 거야. 안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중독성, 몰입과다, 전통 문화 파괴. 이런 각도로 접근해야 해.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 같은데요. 안제이가 책상을 툭 쳤어요. 마르타, 내가 현혹된 거야. 마케팅에 속고 있는 거라고. 그들의 전략이 바로 그거야. 진지해 보이게 만드는 건 말이야. 안제이는 자료를 뒤적이며 계속 말했어요. 박물관 기증? 그것도 다 계획된 거야. 서점 베스트셀러? 마케팅 부서에서 밀어준 결과지. 한식당 매출 증가? 일시적인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속고 있는 걸까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의 초기 기획 의도를 말이야. 안제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봐. 유행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 유행의 그늘 프레임으로 정리해와. 안제이가 나간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상사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본 현장이 맞는 건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8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확신이 서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무거웠어요. 저녁 식사 때도 말이 없었죠. 그때 알리샤가 제안을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김치 피에로기 만들어 보면 어때요?
김치 피에로기?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식 김치랑 우리 피에로기를 합쳐서요. 알리샤가 신나게 설명했어요. 요즘 퓨전 요리 인기 많다던데. 친구 엄마가 김치 만드는 법 알려줬어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통 음식에 이상한 걸 섞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 피에로기가 아니지. 어머니도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실험해볼 만하지 않아요? 알리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손님이 많이 줄었으니까. 한번 해볼까, 여보, 정말?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루만 한정으로 해보자. 어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안 팔리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팔리면 계속 해보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단, 정말 하루만이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구나. 안제이 본부장은 전통 문화 파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오히려 적응과 진화 아닌가 싶었어요. 마르타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상사는 유행의 그늘을 찾으라고 했고 가족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제 입장은 뭘까요? 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어차피 하루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패해도 경험이 될 거고요.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결국 동의하셨어요. 가족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 가족의 실험으로 잡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실패하면 역시 일시적인 유행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테고, 성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제이 본부장의 요구를 거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실험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실과 이론, 현장과 사무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요. 다음 날부터 부모님과 알리샤는 김치 피에로기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셨고 아버지는 피에로기 반죽을 연구하셨어요. 알리샤는 인터넷에서 퓨전 요리 레시피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과연 이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제 다큐멘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김치 피에로기 하루 한정 판매일이었죠. 아침 일찍 밀크바에 가니 부모님이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김치를 볶고 계셨고 아버지는 피에로기 반죽을 밀고 계셨죠. 정말 할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망설이셨어요. 이미 준비 다 했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알리샤가 어제 한글로 메뉴판도 만들어 왔는데 정말로 알리샤가 손으로 쓴 한글 메뉴가 있었어요. 김치 피에로기라고 삐뚤빼뚤하게 써 있었죠. 그 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비웃었던 그 한글 쪽지를 메뉴판에 붙여놓은 거였어요. 이걸 정말 붙여놔도 되나?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괜찮아요. 귀엽잖아요. 어머니가 계산대 옆에 붙이셨어요. 오전 11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평소와 똑같았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셔서 일반 메뉴를 주문하셨죠. 김치 피에로기는 안 시켜보세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권하셨어요. 그게 뭔데? 단골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한국식 김치랑 우리 피에로기를 합친 거예요. 한번 해볼까?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김치 피에로기가 나갔어요. 어때요? 어머니가 불안하게 물어보셨어요. 맛있네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 손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콤한 게 피에로기랑 잘 맞아요.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완전한 실패는 아니었거든요. 12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김치 피에로기 소식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알리샤가 미리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정말 한국 김치로 만든 거예요? 젊은 여성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직접 담근 김치예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사람, K-팝을 좋아한다는 사람, 그냥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평소에는 이런 줄이 생긴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김치 떨어져 가요. 알리샤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김치를 더 볶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한국 사람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 할머니가 한국말로 인사하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알리샤가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어요. 김치 피에로기 드실 거예요? 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치 피에로기가 나오자 할머니가 한 입 드셨어요. 그러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김치 맛이 진짜 김치 맛이에요.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딸이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부끄럽게 대답하셨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칭찬하셨어요. 고마워요, 딸.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할머니는 계산하실 때 계산대의 한글 쪽지를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가 썼어요? 제 손녀가 썼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쁘게 썼네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나가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내레이션 문장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타자를 소비한 게 아니라 하루를 함께 살았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이었어요. 유행이냐 진짜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저녁까지 손님이 계속 왔어요. 준비한 김치 피에로기가 모두 떨어졌어요. 내일도 할 거예요? 마지막 손님이 물어봤어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문을 닫은 후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어땠어? 제가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진짜 맛있어 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뿌듯했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기분이었어요. 알리샤는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내일도 해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바라본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유행이냐 진짜냐, 좋으냐 나쁘냐로 나누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였어요.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도요. 이게 바로 문화가 만나는 방식이구나 싶었어요. 적대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이면서요. 드디어 방송 날이 왔어요. 편집을 마치고 최종본을 완성했어요. 구성은 이랬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서 시작된 관심, 드라마의 정교한 감정선 분석, K-팝의 혼합 장르 교육 현장, 상권과 박물관과 문학의 데이터 변화, 그리고 우리 가족의 김치 피에로기 실험까지. 안제이 본부장은 초반에 불만이 많았어요. 이게 유행의 그늘을 다룬 내용이야? 현장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제이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야책 장교의 입구는 무기, 마음은 드라마하는 인터뷰가 나올 때였어요. 이 부분은 좋네. 안제이가 인정했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혔어. K-팝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춤을 추는 장면도 나왔어요. 이건 좀 어색하지 않나? 현장의 생생함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박물관 컬렉션 데이터와 서점 베스트셀러 현황이 나올 때는 안제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마지막 우리 가족의 김치 피에로기 실험 부분에서는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과 어머니의 눈물이 나올 때였죠. 이건 예상 못한 결말이네. 안제이가 중얼거렸어요. 유행의 그늘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걸 발견한 것 같아. 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취재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제목은 입구는 강철, 마음은 이야기였어요. 야책 장교의 말에서 따온 거였죠. 첫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이네요.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가족 이야기에서 울었어요. 한국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너무 한국 문화를 찬양하는 것 아닌가? 비판적 시각이 부족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의 반응이 좋았어요. 김치 피에로기 장면과 할머니의 고마워요, 딸이라는 말이요. 이런 만남이 진짜 문화 교류 아닌가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아요.
우리도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방송이 끝난 후 안제이가 저를 불렀어요. 마르타, 수고했어. 어떠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처음 의도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았어. 안제이가 인정했어요. 시청자 반응도 나쁘지 않고 다음 회는 관계 맺기를 더 깊이 다뤄보자. 안제이가 제안했어요. 유행의 그늘보다는 문화 간 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안도했어요. 제 시각이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알리샤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번에는 자막 없이 봤어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감정은 전달됐어요. 엄마, 이제 한국 문화 어떻게 생각해? 알리샤가 물어봤어요. 글쎄, 복잡해.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좋다 나쁘다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알리샤가 웃었어요. 엄마도 이제 알겠네요. 제 노트를 보니 한글 감사합니다가 또박또박해져 있었어요. 알리샤가 몰래 연습해서 다시 써놓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는데 이제는 제법 예뻤어요. 언제 이렇게 연습했어?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어요. 알리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 배워봐요.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봤어요. 꼭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방송 후 일주일 동안 반응이 계속 왔어요. 다른 방송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시청자들로부터 감사 메일도 많이 받았어요.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감사해요. 우리도 김치 피에로기 만들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부모님의 밀크바도 변화가 있었어요. 김치 피에로기가 정식 메뉴가 됐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하려고 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우리도 변화하는 거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쁘지 않아. 그렇게 제 취재는 끝났어요. 하지만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한국 문화와 폴란드 문화가 만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시작이었죠. 입구는 강철이었지만 마음은 이야기였어요. 무기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서로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김치 피에로기처럼요. 우리 것도 아니고 그들 것도 아닌, 하지만 우리 모두의 것이 된 새로운 무언가로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